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200명대로 떨어졌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이 이미 대유행 초기에 진입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주의할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전문가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제 신규 확진자는 248명이어서 이틀 연속 200명대를 기록하긴 했는데 보통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전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검사 건수 자체가 적은 영향이 좀 있는 겁니까? 사실은 그 전날도 토요일이기 때문에 진단 검사 수가 적어서 15,000건이고 어제 같은 경우는 13,500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200명대로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299명이고 248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성률을 보면은 그렇게 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증가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2단계 효과가 나왔다는 걸 볼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지금 14일 날부터 이게 103명 올라가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때의 양성률은 1% 이하였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거의 2배로 올라왔고 이 양성률도 좀 떨어지면서 환자 숫자도 100명대로 가야만, 즉 내일부터 일반적인 지금 2만 명대를 진단검사를 하고 있는데 2만 명 진단검사를 하면서 한 100명대로만 떨어진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2단계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또 1단계까지 갈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전체적인 곡선으로 보면은 감소 곡선 추세이긴 하지만 이것이 과연 2단계의 효과냐 아니냐는 아직도 좀 확실치는 않습니다. 예, 일단 세부적인 특징을 좀 짚어보자면 신규 환자 가운데서 뭐 수도권, 비수도권 할 것 없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게 눈에 띄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처음 시작한 게 서울 수도권에서 폭발적으로 시작을 했고 뭐 사랑제일교회 또는 이 8.15 집회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확산이 그렇게 빠른 것은 아니지만 전국에 다 발생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될 수가 있고 N차 감염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원인 불명의 감염원 미상의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수 나오고 있고 이것은 방역당국의 통제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 국민들이 거리두기, 사람 간의 접촉을 줄여야만 지금 통제할 수 있는 범위로 갈 수 있지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통제할 수 없는 아주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네. 앞서 취재 기자 통해서도 사랑제일교회,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내용을 들어봤는데 오늘 오전 기준으로 관련 확진자가 1,04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걱정되는 게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양성률이 유독 높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양성률이 26%나 된다는 얘기는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발생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즉 12일 날 첫 환자가 나왔지만 그 이후로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지금은 사실 감소세에 있어요. 뭐 몇 명 안 생, 지금도 어제도 뭐 10명 정도 추가된 정도인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양성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진단을 안 받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사회 안으로 많이 퍼져갔을 것이고 네. 12일부터 지금 생각해보면 벌써 보름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 감염된 사람들조차도 지금 다 음성으로 됐을 수 있는 확률이 있지만 이미 N차 감염으로 넘어가 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감염들이 지역사회에서 산발적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N차 감염도 이미 뭐 현실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대구에서 5개월여 만에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집단 감염이 아니라 예. 이 사랑제일교회 발이긴 한데 집회, 그다음에 대구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금방 못 찾아냈다는 게 문제가 있는 예. 것이죠. 확진된 학생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처음에 확진이 됐는데 28일이거든요. 근데 뒤돌아가서 보니까 집회 참석하시는 교인들이 많이 있었다. 즉 사랑교회 교인들이 집회에 참석하고 음성은 받았었는데 23일, 26일 날 대면 예배를 하면서 거기서 증폭이 돼갖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분들이 전부 양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결국 한두 명이 감염되었을 텐데 전부가 확산이 되었고 그 지역사회 또 가족들 이 사이에 전체적으로 퍼졌기 때문에 집단 발생이 일어났는데 그나마도 지금 빨리 찾았으니까 알 수나 있었던 것이지 이것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면 전부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빨리 찾아내지 않으면 이만큼 힘들어진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방역당국의 책임도 좀 있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하고 예배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분들을 격리를 시켰어야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시켰어야 되는데 이걸 권고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도 대면 예배를 한 것이 잘못된 것이고 방역당국, 교회 다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광화문 집회와 관련되지는 않았는데 교회를 매개로 한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영등포의 한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 교회에서 발생한 확진 사례가 요양원, 경기도인 요양원까지 전파가 돼서 요양원 전체가 동일 집단 격리, 그러니까 코호트 격리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발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예배 때 잘 하시고 계시고 지금 실제적으로 그렇게 대규모 집단 발생이 일어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의 경향을 보면은 교회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지역사회로 가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요양원 같은 취약 지역으로 감염이 되게 되면, 즉 요양원에 계신 분이 감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간병인이라든지 거기 요양보호사라는 분이 감염이 되시게 되면은 네. 결국은 취약 지역이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원을 다 자가격리 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코호트 격리를 함으로 해갖고 집단을 격리를 시키면서 그 안에서 만약에 환자가 발생을 하면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그 안에서도 교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인데, 이런 상황이 제일 어려운 것이죠. 즉 교양원에 관련되신 분들은 예배 같은 데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셔야지 이런 여러 가지 노래방이라든지 뭐 다중 이용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가시지 않으셔야 되는데, 계속 말씀드렸었는데도 이것이 예배는 그것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나온 우려이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고위험군이 모인 곳으로 추가 전파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서양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도 보면은 요양원으로 감염이 퍼졌을 때에는 뭐 굉장히 많은 확률로 80-90%가 사망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대남 청도병원 청도 대남병원인 네. 경우에 있어서 뭐 거의 90% 이상 사망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취약 지역에 계신 분들, 또 거기 관리하시고 의료진들, 또 간병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아주 조심하시면서 살으셔야지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는 더한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거 연장선상에서 최근 들어서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8월 31일 현재 79명의 위중증 환자가 있는데 그중에 60대 이상이 지금 60명이거든요. 네. 신천지 때와는 많이 다른 상황이에요. 신천지 때는 20, 30대 환자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교인들의 분포가 20, 30대가 많았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909명이라는 환자가 나오니까 굉장히 병상 찾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계속 60대 이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앞으로도 시차를 두면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네, 지금 교수님, 현재 좀 잠시만요. 네.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현장 먼저 가보겠습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70명으로 현재는 4,650명이 격리 중에 있으며 위중, 중증 환자는 79명입니다. 어제는 한 분이 추가로 사망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에 2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1,056명입니다. 현재 교인 및 방문자가 586명으로 집계되고 있고 추가 전파 관련된 사례가 378명, 조사 진행 중인 사례가 92명입니다. 현재까지 사랑제일교회 관련하여 추가 전파가 발생한 장소가 25개소로서 총 159명이 접촉자 조사 중에 확진이 되었고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8.15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하여 조사 중에 30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99명입니다. 집회 관련이 162명, 추가 전파가 152명, 경찰 관련이 8명과 현재 77명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8.15 서울 도심 집회 관련해서 추가 전파가 발생한 장소는 종교시설 9개, 의료기관 1개소, 그리고 직장 1개소 해서 총 11개소에서 120명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권능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에 12명이 추가 확진되었으며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9명입니다. 이 중 경기 고양시에 있는 123 요양원 관련해서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는 총 누적 확진자가 11명입니다. 부산 연제구 오피스텔 모임과 관련하여 8월 18일 첫 확진자 발생한 후에 접촉자 조사 중에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입니다. 제주 루프탑 정원 게스트하우스 관련하여 8월 2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를 통해 6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7명입니다. 직원 2명과 손님이 5명이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10명으로 검역 단계에서 3명이 확인되었고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에 7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에 내국인은 3명이었습니다. 추정 유입 국가는 러시아 2명,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오만이 각 1명이며 유럽 지역에서 3명, 그리고 아메리카 지역에서 2명이 유입된 상황입니다. 지난 2주간의 방역관리 상황 및 위험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발생 환자는 최근 2주간 일평균 299.7명으로 이전 2주보다 8배 증가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일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가 239명으로 전체에서 약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집단 발생 건수는 40건이었으며 감염 경로가 조사 중인 비율도 19.5%로 증가하였으며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은 80% 미만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2주간 연령별로는 20, 30대의 비중이 약간 감소하였고 60대 이상의 비중이 23.9%에서 33.3%로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2주간 일일 평균 위중 중증 환자는 29.1명으로 이전의 2주보다는 14명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총 324명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315명, 97%이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302명으로 93%를 차지하였습니다. 연령별 치명률은 80세 이상이 20.7%, 70대가 6.6%, 60대가 1.42%로 70대 이상 80대 어르신들에서의 치명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 2주간에는 사망자가 16명이 발생하였고 사망자의 연령은 90대 어르신이 3분, 80대가 7분, 그리고 70대가 5분이었고 기저질환이 있으신 경우가 14명이었습니다. 최근 2주간의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집단 발생이 52%, 선행 확진자하고의 접촉이 23.6%, 조사가 진행 중인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848명으로 19.4%로 높았습니다. 교회, 의료기관, 소모임 등을 통한 집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전국적인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집단 발병의 감염 경로가 되고 있는 종교시설,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모임, 여행과 관련하여서는 국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회,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는 정규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는 하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염 시에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고령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입출입자를 철저히 통제하고 특히 최근에 감염 경로가 되고 있는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다중이용 시설을 방문하거나 모임을 참석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또한 환자 및 종사자에서 유증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격리하고 신속 검사를 시행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억제를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철저한 이행과 국민들의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 지침을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국민들께서는 다른 사람을 만나는 행위 자체가 감염 전파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이 될 수 있으므로 불효불급한 외출, 모임,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음식점, 카페에 방문하여 식사하기보다는 포장이나 배달을 활용해 주시고 실내 체육시설보다는 집이나 야외에서의 안전한 운동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대면 모임도 비대면 모임으로 대체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마스크 표면은 최대한 만지지 않는 등 제대로 된 마스크 착용 방법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 간 2m 거리 두기, 또 환기가 잘 안 되고 사람들이 많은 밀집되고 밀폐되고 밀접한 그런 장소는 가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외출, 출근, 등교하지 말고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와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지난 주말에 확진자 수가 약간 감소하였습니다. 아마 주말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와 국민들께서 열심히 방역 수칙을 지켜주신 결과가 반영되었다고 판단하며 한마음으로 방역 수칙을 지켜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200명대의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집단 발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위중증 환자가 오늘 79명으로 지난주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사망자도 계속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얼마나 철저히 실행하여 전파 연결고리를 끊느냐가 향후 코로나19 유행 통제에 매우 중요한 한 주가 됩니다. 생업의 피해와 생활의 불편을 감내하면서 이번 방역 조치를 이행해 주시는 국민들과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송구하며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고통과 불편을 수반하는 지금의 강력한 조치가 유행 억제의 반전을 이끌어내려면 국민들이 모두 함께 철저하게 방역에 참여해서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굵고 짧게 잘 맞춰야 방역의 효과도 낼 수 있고 피해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해야 하는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나와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고 이웃과 직장 동료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생업을 보호하고 환자 급증으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막는 길입니다. 학생들이 등교 수업을 하고 안전한 대학 입시를 치를 수 있고 청년들이 취업, 자격 시험을 볼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간절한 희망과 소망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긴장의 끈을 바짝 조여 반드시 코로나19 유행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외출, 모임은 자제하고 안전한 집에 머물러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코와 입을 가리고 손 씻기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당국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브리핑과 질의응답은 YTN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을 들었는데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21명이 추가돼서 관련 확진자가 1,056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2주 동안 사망자가 16명인데 90대가 3명, 80대가 7명 등으로 상대적으로 고령층, 어르신분들이 많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앞서 그 방역대책본부 브리핑 연결하기 전에 위중증 환자 관련해서 걱정된다라는 말씀을 나누던 중간이었는데 오늘 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도 이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많이 늘어서 우려스럽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늘 날짜로 79명이나 됐고 이 환자들, 중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인 것이 지금 벌써 한 보름 동안에 폭증을 했기 때문에 많을 때는 440명까지도 환자가 나왔다고 치면은 한 5% 위중증으로 간다고 하면 하루에 10명 이상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지금 머물러는 있지만 네. 그 전에 7월 말이라든지 8월 달에는 13명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어 있었고 이것이 거의 6배 상황인 것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고령자들이 많이 감염되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중환자실이 많이 모자랄 수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조금씩 줄어드는 부분이 보이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좀 들은 것 중에서는 이 감염원 미상의 비율이 19.4%로 전주에 20%를 넘어가는 것이 어느 정도 좀 미약하지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역학조사가 한계에 부딪혀 있다 하는 말은
역학조사 동선을 다 못 찾아가면은 결국 지역사회에서도 무증상의 이 감염원 미상인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것인데 예. 이것이 어느 정도 추세는 아니지만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 희망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위중증 환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초기에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중증으로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게 뭐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고령이 특히 그런데요. 예. 지금 20% 이상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최근에 사망자만 보시더라도 아침에 확진받고서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바로 사망하시는 분이나 혹은 사망하신 후에 진단을 해보니까 양성이었다든가 하는 것은 굉장히 급격하게 본인이 증상을 그렇게까지 느끼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하시는 케이스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많이 보고가 된 부분이 있고, 즉 본인이 폐렴이 많이 진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기침도 안 하고 열도 안 나는 네. 이런 고령의 환자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진단검사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진단을 받아봐야 사실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현재 자기 자신은 모르고 있지만 진단에서 양성이 나오고 바로 조기에 치료를 한다면은 사망하시지 않고 잘 치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사랑제일교회라든지 8.15 집회에서 진단 안 받으시는 분들, 예. 특히 고령자이신 분들은 증상이 있든 없든 일단 진단을 받으셔야 자기 자신도 위험하지 않고 자기 주변에 있는 지인이라든지 가족들 또 지역사회의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뭐 보름이나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받으시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으실 것으로 봅니다. 네. 앞서 교수님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조금 줄어서 그나마 희망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아직은 좀 높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높은 정도가 아니라 뭐 보통 우리가 5%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7% 넘어가니까 높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7월 말 8월 초 이때는 일시적으로 14% 정도까지 올라갔던 것이 서울만 하면은 막 40%도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지금 지난주만 해도 21.5%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예. 19.4%면은 약 2% 정도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은 보이지만 이 19.4%라는 것이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닌 것이 그렇죠. 5명 중에 한 명은 예. 그러니까 5건이 나오면 그 중에 한 건은 모르는 전혀 엉뚱한 데서 나온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엄중하다고는 볼 수 있죠. 이게 경로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거는 그만큼 지역사회의 N차 감염, 무차별 확산이 우려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태원 클럽발 때부터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지역사회에 전파가 되면 무증상에서 전파를 시키게 되면 결국은 나타나는 것은 증상이 있고 확진을 받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것이니까 중간에 연결고리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N차 감염이 진행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지금 상황도 엄중한 것이 이 많은 발생이 일어난 이후에 지역사회로 퍼지게 되면은 우리가 모르는 감염이 자꾸 나오니까 이 숫자가 줄어들어야만 통제할 수 있는 범위고 80% 이상 통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방역당국에 통제할 수 있는 범위는 80% 이하라는 것이 지금 위험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관련해서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20%대는 전체적인 전국적인 그 현황을 취합을 해서 평균을 낸 거고 이거는 지금 서울시만 놓고 떼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23일부터 28일까지 기준을 놓고 봤을 때 32%에 육박합니다. 예, 저 32% 굉장히 높은 비율인데요. 이것도 약간 떨어진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40%가 넘어가던 것이 지금이 줄어들고 전국적으로도 줄어드는 상황인 것은 맞거든요. 네. 이건 방역당국에서 굉장히 열심히 찾으시면서 동선을 찾고 진단을 하면서 격리를 함으로 해서 지역사회의 전파를 상당히 억제하고 있는 것은 맞기는 한데 아직까지도 이 숫자가 너무 높아서 이것은 위험한 수준이라는 것이죠. 네, 예. 특히 교수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밀집해 있고 또 경제 활동이 왕성한 곳이다 보니까 이동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그 확진자의 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지역 사회에서 추가적인 조용한 전파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 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 수도권이라는 데는 우리 2,500만이 지금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접촉도 많을 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어디 출장을 가든지 이동을 하게 되면 결국은 전국적으로 퍼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이 계속 제일 중요했었는데 결국은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한번 대유행이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2차 유행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명수로만 볼 때는 더 적어요. 이 신천지 때는 하루에 900명까지도 나왔었는데 지금 400명이니까 적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서울 수도권에서의 440명이 나왔다는 것은 잘못하면 통제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고 네. 뭐 2,000명, 3,000명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동선을 찾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역학조사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어느 정도 방역이 좀 힘을 받지 않나. 지금 정은경 본부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2단계로 강화한 효과가 어느 정도는 보이지 않느냐 그런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제발 좀 내일부터 약간씩이라도 줄어드는 상황이 된다면은 의료 체제만 잘 버텨준다면은 8일간 견딜 수 있겠거든요. 예. 그럼 그 다음에 이제 2.5 즉 강화된 2단계를 하게 되면은 좀 더 많이 줄어들 테니까 어느 정도 안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2, 3일이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뭐 방역 당국이 모든 감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수도권에서 2.5단계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 등에서는 그 내부에서 마시거나 먹는 게 다 금지가 됐는데 허점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허점이라기보다는 그럼 빵집에서도 못 먹어야 되는데 빵집에서는 커피 마시고 다 할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하는 프랜차이즈가 아닌 커피숍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의 모호함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우리는 지금 이게 400명이나 나온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 전체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특히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의 이런 감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니까 서울 수도권에서는 제발 모임하시지 마시고 특히 예배, 뭐 개신교 예배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분간 1, 2주만이라도 좀 잦아들 때까지만이라도 온라인 예배를 하시면은 이런 교회발이라는 말을 안 들을 수 있으니까 예. 지금 우리 국민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모이지 않고 즉 흩어지면 산다는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모이면 지금 죽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가족 단위로 모든 것을 하시고 외출하지 않고 또 밖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서 오랫동안 얘기하는 것들 특히 실내 환경 같은 것들 잘 조심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기대도 가져봅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수도권 지역에서는 강화된 방역 조치, 이른바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번 한 주 동안 잘 지킨다면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예, 충분히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9시, 오후 9시 이후에 취식을 금지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음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음주를 하게 되면 방역이라든지 이런 데 해이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버스를 줄인다는 의미도 좀 9시 넘으면 좀 덜 다니시라 하시는 의미이고 음식점이라든지 모든 곳에서의 모임을 9시 이후에 좀 줄이신다면은 또 낮에는 물론 출근하시고 일하시고 하는 동안은 어쩔 수 없는 모임이라든지 모든 것은 다 하더라도 민주적으로 술 마시는 거, 모이는 거, 오랫동안 얘기하는 것 정도만 잘 피해 주시면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계속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요. 지금 앞서 저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지자체에 맞는 강화된 방침을 따로 또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각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른데요. 특히 대구가 굉장히 우려됐었거든요. 그 대구 사랑의 교회에서의 감염이라는 것은 실제로 N차 감염이 일어난 상황을 우리가 파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번질 것인가 굉장히 우려가 됐었는데 오늘 결과를 보니까 사실은 4명, 뭐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좀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상황인 것으로 봐서 네. 아마 이 접촉자들만 잘 파악을 하면은 큰 무리 없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대구 경북 지방 같은 경우는 신천지 때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셨기 때문에 아주 방역에 철저하게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서울 집회에 오셨던 분들 중에서도 대구에서는 그다지 많이 안 나오는 것으로 보았었는데 사실은 대구에서 많이 나왔고요. 또 광주 같은 경우도 여기서부터 서울 집회에 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런 N차 감염들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고 또 하나 위험한 부분이 부산 같은 데가 상당히 그 러시아 선박이라든지 이런 데 지역사회 감염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GR 그룹이라고 그래갖고 바이러스 자체도 좀 네. 다른 거였었거든요. 이것이 넓게 퍼지면 위험했었는데 그 GR 그룹이 많이 퍼지지는 않았었고 사실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감염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서울서부터의 이 지역사회의 전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산 같은 데도 특수하게 이제 잘 찾아보셔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 지자체에서 하셔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게 하실 때는 지난번에 광주처럼 선제적으로 2단계를 먼저 하셔서 다 통제가 됐었거든요. 지금도 지자체에서 잘 파악을 하셔갖고 특색 있게 지금 대응을 하셔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네. 교수님, 결국 이렇게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고 안정을 찾으려면 결국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돼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최근 미국 FDA에서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 전에도 승인할 수도 있다, 이런 관련된 그 언론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실제로 승인이 된다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고 3만 명 내지는 6만 명 정도를 삼상을 하고 있는데
미리 승인을 한다는 얘기는 러시아의 상황이랑 비슷해지는 것이거든요. 아직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한테 접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로 보이고요. 네. 이것이 제발 이 정치적인, 즉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 이전에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들 말씀들을 하셨었는데 그렇지를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안전성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부작용 같은 건 뭐가 있습니까? 예상되는 부작용이라는 것은 뭐 열이 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 사실은 제일 무서운 그 후유증이라는 부분은 백신을 맞았는데 항체도 잘 생겼는데 실제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백신을 만들면은 이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삼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즉 바이러스가 노출되어 있는 많이 퍼지고 있는 지역에다가 어떤 항구는 백신을 주고 항구를 안 줬을 때 방어 효과가 충분히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그전에도 많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 또 가벼운 부작용들은 다 괜찮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이 생길 경우도 있는데 이것들은 2, 3개월이 아니라 뭐 몇 년 후에 나올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지금은 확인을 할 수가 없지만 일단은 한 3만 명 정도만이라도 해볼 수 있다면은 이런 후유증, 즉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후유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안전성 갖고서 대규모로 접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